10편이 넘는 시리즈물이 나왔지만 원작자가 만든 1987년도 작품을 제외하고는 9편 전부 음식물 찌꺼기 취급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2편까지도 재활용은 되는 수준입니다. 80년대 공포영화 특유로 전기톱 같은 보기만 해도 잔인한 걸로 막무가내로 썰고 다니거나 칼볼이 많은 무지성 살인마들이 대세였는데, 얘는 차원이 다른 게 고통과 쾌락의 경계가 무너진 아주 고품격 철학적인 공포를 다룹니다. 1편 만든 감독이 줄줄이 망해먹은 내 이야기를 살리고자 직접 제작자로 등판하고 각 잡고 만든 리부트 영화, 호러 영화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변태적인 영화, 고품격 호러, 고통스럽고 몸 안에 있던 피가 솟구치는 격이 다른 영화, 무려 시리즈 11번째, 바로 2022년작 영화 헬레이저입니다. 무맛의 영상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영화는 세르비아에 있는 베오그라드에서 시작되는데요. 세르비아는 대표적인 정교회 문화권이죠. 중세, 전쟁, 신의 신비를 강조하는 그런 쪽이요. 화면은 공사장 기계 소리 같은 굉음과 함께 끝을 모르고 위로 더 위로 솟구칩니다. 그렇게 한 10초가량 위로만 올라가다가 대단한 서막을 알리는 과항 소리 너머로 허름한 지역의 전경이 보여요. 낡았어요. 무슨 옛날 홍콩이나 대만 영화에서 습기 가득한 나라 특유로 건물칠 벗겨지고 꿉꿉한 바이브 풍기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입을 앙다물고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대부호 롤랜드 보이트의 비서입니다. 아무튼 이 비서는 18K는 되어 보이는 왕금 귀걸이를 끼고 아까 봤던 그 허름한 건물들 사이를 또각또각 걷는데, 손에는 비밀스러운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007 가방 같은 거요. 그 옛날 디트로이트처럼 사방에 쓰레기가 깔려있고 그래피티 난장판 된 폐허가 된 길의 끝에 6대사 가르마를 탄 남성이 담배를 물고 책을 보고 있네요. 비서가 자신의 앞에 멈춰서자 6대사 남은 "그게 내 가방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어금니를 꽉 깨문 비서는 맞다고 말하고 6대사 남은 허름한 나무 상자를 건네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다라며 업신 표정을 짓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007 가방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있었고 돈의 양이 상당해요. $100짜리로 저 정도면 3만 장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한 40억 원쯤 되겠죠. 아무튼 간에 6대사 남은 비서의 보스인 롤랜드 보이트 씨가 나타나길 바랬다고 말을 하는데, 비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박스를 열어 제껴서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내용물이 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헬레이저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는 당연히 아시는 바로 그겁니다.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것이 등장하면 설명드릴게요. 영화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버크셔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는 뉴욕 부자들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오래된 대저택도 많고요. 우울한 피아노 선율이 울리고 역시나 대저택의 전경이 보입니다. 밤이에요. 저택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미국판 김우빈 배우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난닝구를 입고 있어서 유독 삼각근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위스키를 한잔하는 김우빈은 누군가를 꼬시는 듯한 저거한 눈초리로 누군가를 쳐다보다가 서서히 걸음을 옮깁니다. 김우빈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천장에는 무슨 궁궐처럼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주변에는 누가 봐도 부자부자한 양반들이 짝을 이뤄서 한잔씩 하고 있고, 피아노 선율과 함께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는 김우빈의 시선으로 빨간방 내부를 보여주는데 헐벗고 바운스 타는 그런 매음꿀이에요. 쿨하게 빨간방을 지난 김우빈은 커다란 중앙홀에 등장하는데, 바로 거기에 처음에 봤던 비서가 앉아 있습니다. 김우빈은 비서 옆에 스리슬쩍 자리를 잡고 스몰톡을 시작하는데, 자기 이름은 원래 조제프인데 친구들은 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조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비서는 통성명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는지 본인의 이름은 세리나라고 알려주고, 김우빈은 혹시 보이트라는 분을 아시냐고 물어보는데, 비서는 그 양반 밑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며 약간 에로틱한 눈빛을 발사해요. 나이 차이가 상당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살짝 야릇한 냄새를 풍기며 비서는 복도 끝에 공간이 있으니 10분 뒤에 거기로 오라는 말을 남기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김우빈이 짜란, 네 왔어요. 진짜로 그 공간에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딱 궤도 키드가 털기 좋은 귀중품 가득한 고대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김우빈은 세리나 어딨냐며 세리나무새처럼 세리나를 부르면서 전진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오래된 서적들, 500년 된 귀중품 뭐 그런 게 잔뜩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김우빈의 시선이 멈춘 그곳에 정사각형 큐브 모양의 물건이 보입니다. 어라, 근데 가까이 가보니 정사각형이 아니라 모래시계 모양이에요. 김우빈은 못 배워먹은 애처럼 입 해벌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걸 들어올려서 이리저리 구경하는데 갑자기 계단을 터벅터벅 걸어오는 남자가 아름답지 않냐며 김우빈에게로 다가옵니다. 김우빈은 보이트씨,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가 죄송해요 라고 말을 더듬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손에 쥐고 있네요. 돈이 많은 만큼 마음도 너그러운 대부호 보이트씨는 만져봐도 돼. 근데 내가 아름답냐고 물었잖아. 대답이나 해줘잉 합니다. 김우빈은 너무 멋지다. 최고 라며 답을 하자 보이트씨는 그거 퍼즐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여태까지 잊혀졌던 물건이란다. 거의 다 맞춰졌는데 네가 한번 맞춰보라고 해요. 분해에서 오는 압도적인 포스의 김우빈은 냅냅하면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조각 한 조각 맞출 때마다 철컥철컥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걸 다 맞추면 보상을 받는 거냐며 김우빈은 당돌하게 물어보는데 보이트씨는 아니야. 보상은 내가 받아 라고 말해주죠. 김우빈은 계속해서 퍼즐을 맞추는데 그 순간 칵 하는 소리와 함께 퍼즐의 머리와 발 부분이 확장돼요.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헬렐레 하는 기쁜 표정으로 튀어나온 발을 밀어넣고 머리를 힘껏 넣는 그 순간 갑자기 그 모래시계 모양의 물건에서 거대 낚시 갈고리 같은 칼날이 튀어나오면서 김우빈의 손바닥을 지나 손등까지 뚫어버립니다. 너무 놀란 김우빈은 허벅다리를 벌벌 떨며 아하깍 이게 뭐예요 하면서 칼고리를 빼는데 피가 아주 손바닥에 웅덩이처럼 고였어요. 김우빈은 모래시계 모양의 퍼즐을 냅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으갸갸 아프다고 덜덜 떠는데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부자 보이트씨가 자연스럽게 두꺼비집을 내려버려요. 그러자 문이라는 문에서는 전부 철창이 생겨버리고 김우빈은 그 철창 안에 갇히는데 갑자기 그 퍼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한 빛과 함께 벽이 갈라지고 4차원 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쇠사슬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소리만 나던 쇠사슬이 진짜로 튀어나와서 김우빈을 칭칭 감아버리고 후드려 패면서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 퍼즐은 계속 움직여서 마른 목골로 변신을 합니다. 흔들리는 사슬 속에서 살점이 튀기고 고통스러워하는 김우빈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사슬줄에 묶여 몸이 공중부양하고 그 옆에서 우리의 부자 보이트씨는 경건하게 참회를 합니다. 바로 리바이어던 님께요. 이 부자 보이트 양반집 천장에는 부자들 특인 유리 천장이 있는데 거기로 번개가 찌지직 거립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을 흘리는 김우빈 뒤로 이 영화의 타이틀 헬레이저라는 글씨가 보이고 시간은 그렇게 6년이 후딱 흘러버립니다. 사슬의 사지가 뚫려버린 김우빈의 신음이 이 영화의 여주 라일리의 19금 살색 장면과 오버랩 되는데 왔다 갔다 로테이션하고 강약 중간약 장단을 맞추다가 갑자기 이 빡빡이 남자가 라일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버려요. 라일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훅 빼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이 집주인인 라일리의 오빠의 게이 남친 여자 룸메가 무흐한 표정을 지으며 있습니다. 물론 친오빠는 좀 빡쳤어요. 라일리와 빡빡이의 사생활을 전부 들었던 거죠. 라일리는 사실 약물 중독자였는데 중독치료센터에서 빡빡이를 만나서 파트너가 된 거였고 오빠는 그런 라일리와 빡빡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라일리도 알아요. 오빠가 자신을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이 양반들이 죽어라 싸우지만 사실은 우애가 깊은 남매거든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빡빡이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라일리는 오빠 뒷담을 까다가 그래도 오빠 말을 들어야겠다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빡빡이가 쩝쩝거리면서 무슨 말을 할랑말랑 하다가 사실은 내가 배달을 가는 버려진 창고가 있는데 쩝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물건을 세비자고 슬쩍 제안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 건지도 모르지만 부자들이 쓰는 창고이니 분명 비싼 걸 거다. 한몫 두둑히 주겠다라면서 아주 나쁜 길로 라일리를 끌어들이고 말죠. 비가 펄펄 내리는 어느 날 빡빡이와 라일리는 그 창고를 향하고 맙니다.
창고에는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뚝딱 열고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금고가 있어요. 금고의 비번을 모르는 이 양반들은 다짜고짜 망치로 자물쇠를 후려치는데 이게 열립니다. 맙소사,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처음 오프닝에 나왔던 그 6대사 아저씨가 건네준 그 박스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그 살갗을 찢어버리는 칼고리가 튀어나오는 퍼즐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빡빡이와 라일리는 실망하지만 라일리는 뭔가 가치가 있을 거라며 퍼즐을 챙겨가요. 라일리가 빌어먹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한편 오빠는 자기 남친과 나란히 우통 까고 누워서 독서 삼매경입니다. 남친이 으흥거리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동상이몽이라고 오빠는 야밤까지도 밖에 싸돌아다니는 여동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때마침 현관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오빠는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친이 몸빵하면서 막고 찹찹해요. 그러나 저러나 라일리가 소중한 오빠는 옷을 주워 입고 동생을 맞이하러 갑니다. 휘청거리는 동생을 보고 오빠는 너 술 먹었니? 약한 거니? 묻는데 라일리는 되려 역정을 내면서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에 대못을 쾅쾅 박는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오빠는 네 방? 여긴 내 집. 그러니 너나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합니다. 그 길로 라일리는 짐을 싸서 아파트 밖으로 나와요. 건물 밖에서는 오빠 남친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었는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다가 오빠 남친이 가지 마라, 그냥 돌아와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라는 말을 하며 사망 플래그가 떠버립니다. 그렇게 라일리는 길을 걷고 하염없이 걷는 줄만 알았는데 집은 없지만 차는 있네요. 혼다예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차의 트렁크,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 알약이 하나 둘 셋 넷 9알 있네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약을 끊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라일리는 길바닥에 약을 후루루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잘 준비를 하려는데 어랍쇼, 그 퍼즐이 보여요. 퍼즐에서 나쁜 기운이 흘러나오는 건지 뭔지 라일리는 아까 전에 떨궜던 약을 주어요. 그래도 양심상 딱 3알만 주어서 한 입에 털어놓고 한 손에는 퍼즐을 쥔 채로 근처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향하는데요. 음산하죠. 어둡고 바닥은 축축하니 젖어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 최고의 기구인 뺑뺑이에 앉아서 퍼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맞춰보는데 퍼즐이 큐브 맞추듯이 따라라락 돌아가는 게 마치 스트레스볼 쪼물딱대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지 라일리 표정이 평온하네요. 따라라라락 철컥. 어라? 돌리다 보니까 퍼즐에 새겨진 문양 아다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라일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라라락 철컥, 따라라라락 철컥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가운데 뚫린 구멍에 손가락을 살며시 넣자 챙 하고 퍼즐이 양옆으로 확장돼요. 라일리는 놀랐지만 여기서 멈추면 여주인공의 자격이 없기에 다시 띠리리릭 철컥 하면서 아구를 딱 맞추는 순간 그 칼고리가 피웅하고 등장합니다. 다행히 라일리는 칼고리에 손이 찔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바람이 빡세게 불고 그네가 저절로 흔들리고 바로 퍼즐을 맞추고 노는 동안 알약 3개가 위장에서 녹아 막 약발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롱하게 뺑뺑이를 타며 주위를 보는데 저 멀리 힘을 건 인간의 형체가 보입니다. 잘못 봤나 하면서 보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아 맞다, 나 약 먹었지 하는 순간 90세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그 칼날은 널 베었어야 했다 하면서 인간의 형태를 한 뭔가가 나타납니다. 약간 프리저같이 생겼는데 광대에 피어싱하고 있고 몸은 인체의 신비처럼 피부칠이 벗겨져 있어요. 그 칼고리가 라일리를 안 베서 그런지 입은 입을 보시면 상당히 삐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삐순이가 라일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네가 안 갈 거면 다른 것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편 집 나간 여동생 때문에 악몽을 꾸던 오빠는 라일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저 멀리 뺑뺑이에 늘어져 있는 라일리를 발견하고 허벌나게 뛰어가요. 약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라일리의 손에는 퍼즐이 들려있고 달려온 오빠는 동생의 뺨을 어루만지며 노노노노 라일리 너 도대체 뭘 먹은 거냐 하면서 라일리를 부르짖다가 퍼즐 칼고리에 피슉하고 찔려버립니다. 착한 오빠는 손에서 피가 철철 흐름에도 불구하고 라일리에게 정신 차리라며 동생을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피 좀 닦고 올게 하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미국 화장실 더럽죠. 물 안 나오죠. 손 씻으려고 수도꼭지 만지다가 되려 파상풍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피를 씻어냅니다. 라일리는 아직도 밖에서 해롱거려요. 그리고 이 양반 근처에 놓인 칼고리 퍼즐에는 이미 오빠의 피가 흠씬 고여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걸 퍼즐이 쫙 빨아먹습니다. 뭐랄까 빨아먹는다기보다는 흡수한다는 표현이 더 알맞겠네요. 그렇게 피를 꿀꺽하자 퍼즐이 또 갑자기 스스로 모양을 바꿔요. 흐르는 피를 마침내 다 씻은 오빠는 자신의 시야가 흐릿해짐을 느낍니다. 삐 하는 환청이 들리고 천장에 있는 형광등은 왜 이리도 환한지 눈이 너무 부셔요. 화장실 밖에서는 까드득 돌아가는 퍼즐을 넋놓고 보고 있는 라일리가 있고 화장실 안에서는 휘청거리는 오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오빠가 손 씻은 그 더러운 세면대 배수구에서는 시뻘건 피가 볼떡볼떡 역류하면서 토악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오빠의 왼쪽, 그러니까 장실 출입구가 또 4차원의 문으로 변합니다. 으갸갸갸하는 오빠의 비명소리와 사슬질질 끄는 쇠소리가 들리고 오빠의 소리에 놀라서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간 라일리가 화장실 문을 다 열어보는데 그 어디에도 오빠가 없어요.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서 라일리의 눈동자를 체크합니다. 오빠 남친이랑 룸메도 사건 현장에 도착해요. 여차저차 밤이 끝나고 둥근 해가 활짝 떴지만 세면대의 피가 오빠 피라는 보장이 없기에 당장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라일리가 그거 우로빠 피 맞아. 퍼즐에서 칼고리가 피슝하고 나와서 오빠를 팍 하고 찌른 거야. 그리고 내가 이상한 걸 봤다고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누구도 이 양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약물 중독자였잖아요. 그래서겠죠. 억울한 라일리는 엉엉 울며 어딘가로 차를 몰고 가는데 화면은 또다시 바뀌어 19금 빵빵 엉덩스가 보입니다. 라일리의 그 파트너 빡빡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빡빡이는 아니에요. 제 군 시절보다도 머리가 기니까요. 암튼 빡빡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고 빡빡이는 대충 아랫도리만 싸매고 나와 문구멍으로 확인해 봤더니 라일리예요. 네, 그렇게 둘은 옴뇸뇸 찹찹하고 누워서도 찹찹하는데 밑에 있던 라일리의 눈에 갑자기 이빨이 얼굴의 절반인 괴물이 이를 딱딱거리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삐순이랑 딱딱이는 일명 세노바이트라 불리는 살가죽이 홀라당 벗겨진 그러한 인간 형태를 한 수도사 양반들인데 이 퍼즐을 맞추고 칼고리에 누가 찔릴 때마다 나타나요. 아무튼 깜놀한 라일리가 그곳을 다시 보면 딱딱이가 사라져 있습니다. 라일리는 빡빡이에게 퍼즐을 보여주며 이건 퍼즐이고 조각이 움직이는데 그걸 돌려 제끼면 일부 퍼즐이 또 풀리고 지금은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고 해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창고의 주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영화의 장소는 실버타운 같은 병동을 향하는데 라일리와 빡빡이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면회하기로 합니다. 바로 세리나, 그러니까 오프닝 때 등장했던 엄청 큰 귀걸이를 한 여자 비서인데요. 근데 이 양반 혼자 숨도 못 쉬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어요. 라일리는 퍼즐 도둑 주제에 다짜고짜 네 창고 가봤다. 거기 너 소유던데? 거기에 네 물건 그대로 있던데? 라며 당돌하게 굴고 폐병 걸린 비서는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내가 일부러 숨겨둔 건데? 넌 그 물건을 어떻게 알았지? 왜 관심 갖지? 아무튼 내가 숨겨둔 건데 내 거는 아니야 하다가 그래 사실은 말야 그거 보이트 씨 거임. 그래 그 엄청난 부자 보이트 씨 말여.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한 게 난데 그 퍼즐에 관심 갖지 마. 보이트 씨의 삶처럼 너네 삶도 끝장날 거야 라고 주의를 줍니다. 삔또상한 테토남 빡빡이는 법규 외치며 라일리를 데리고 병동을 나가려고 하는데 라일리가 퍼즐을 냅다 비서 앞에 내려둡니다. 그걸 본 비서는 이건 첫 번째 영상이 아닌데 누가 건드렸지? 그 양반 감쪽같이 사라졌지? 라고 물어요. 라일리는 흐억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는데 비서는 갑자기 그들을 봤지? 보이트 씨도 그들을 보곤 했지. 보이트 씨는 그 양반들을 천사라고 불렀어. 라는 말을 하고 폐병 말기 환자처럼 기침을 합니다. 빡빡이는 물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고 빡빡이가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한 비서는 너를 위해 이건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냉큼 퍼즐을 집어들고 라일리는 오빠를 찾을 유일한 단서가 퍼즐 뿐인데 그걸 비서가 들고 가려니까 이리네 저리네 몸싸움을 하다가 퍼즐이 또 끼리리릭 철컥. 그렇게 비서 세리나가
누나가 칼골이 어택을 당합니다. 피가 차오르고 빡빡이는 돌아왔어요. 라일리는 놀라서 퍼즐을 냅다 가방에 넣고 빡빡이 손잡고 밖으로 도망치는데, 근데 분명 빡빡이가 물 한 잔 가지러 나간 거잖아요. 얘네가 쌈박질하는 동안 밖에 있었으면서 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빈손으로 온 거죠. 아무튼 라일리와 빡빡이 커플은 차에 올라타고 뒷좌석에는 가방을 넣어둔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가방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가방 안에서는 퍼즐이 꼼지락 철컥 꼼지락 철컥 하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간호사가 상처 입은 비서를 치료하기 위해 방을 옮기는데 지나가는 복도마다 4차원의 문이 등장합니다. 의사를 찾으러 간호사가 떠나자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더니 4차원 문이 그대로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노바이트가 폐암 말기 환자처럼 쌔액딸꾹 쌔액딸꾹 거리는 호흡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역시나 인체의 신비처럼 가죽 다 벗겨져서 근육이 육포처럼 다 보이고 척추뼈까지 훤히 보여요. 말발굽 거꾸로 세운 것 같은 쇠붙이도 등에 달고 있고요. 비서는 호다닥 도망을 쳐보지만 복도의 저 끝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그냥 사방에서 그 살색 벗겨진 육포 군단이 다가오는 거예요. 삐순이도 당연히 왔고 이번에는 새로운 세노바이트, 약간 마오리족 족장 같은 양반이 등장합니다. 비서는 잘못했어요 엉엉 하면서 우는데 마오리족 눈알에 박혀있던 못을 삐순이가 콕 하고 빼서 비서의 입에 쏙 넣어줘요. 나중에 비명이나 지르거라 하면서요. 한편 집에 돌아온 라일리는 비서가 말한 대부호 롤랜드 보이트가 누군가 싶어서 구글링 하는데요. 인터넷 기사는 죄다 문란하고 파렴치하고 방탕하고 암튼 더러운 게 쭉쭉 뜨다가 이 양반이 증발해버렸고 사망했다고 추정한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퍼즐의 모양은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다윗의 별 있잖아요. 유대인 상징하는 그 육각성이요. 그 모양이 되어 있어요. 빡빡이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비서가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라일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급발진한 라일리는 모든 게 보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6년 전에 보이트 이 양반이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건도 분명 이 양반이랑 관련이 있으니 보이트 저택에 가보자는 결론이 납니다. 중간에 뭐 여차저차하는 싸움 이슈가 있어서 라일리는 홀로 보이트 씨의 저택에 도착해요. 부잣집이라서 대문부터 철문으로 막혀 있는데 라일리가 오니까 그냥 웰컴하면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보이트 씨의 대저택이 나오는데 기사에서 봤던 사진이랑 달라요. 분명 하얗고 예쁜 집이었는데 지금은 철장이 마치 새장처럼 집 전체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찜찜하지만 오빠를 찾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라일리는 퍼즐을 챙겨서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진짜 멀리서 봐도 개 커요. 집 앞에 보이는 저 2명 육포 군단 아니고 그냥 동상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당연히 잠겨있죠. 미국집 특유로 어디 주방 뒷문이나 창문으로 들어갈 틈이 있는지 라일리는 저택을 빙글빙글 둘러보는데 역시나 창문이라는 빈틈이 있습니다. 무단 침입해보니 그 장소는 아마 하인들이 쓰는 부엌 같아요. 술병이랑 이것저것 어질러져 있는데 별로 시설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라일리는 슬슬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곳 김우빈이 칼고리에 손이 베었던 박물관 같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던 라일리는 두꺼비집에서 빨간불이 반짝이는 걸 보고 남의 집 두꺼비집을 냅다 만지작거리는데, 이거 아시잖아요. 두꺼비집 내리면 철창 생기는 거. 쾅 하고 철창이 닫히자 라일리가 객감놀합니다. 큰 소리가 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이 버튼 저 버튼 눌러보며 철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테스트해보고 결국 집 전체를 감싼 철장까지 치워버리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바로 튈 수 있게 현관문까지 열어둔 라일리는 진짜 제대로 보이트 씨의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보이트 씨의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벽에는 공포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육포 군단의 스케치가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온갖 책들을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졸업장 재질
진실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는 문양이 그려진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글들이 써 있는데 수도사 어쩌고 각 수도사의 신체는 독특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인체는 견딜 수 없을 수준이다. 이런 것들 적혀 있어요. 페이지 넘겨보면 퍼즐 모양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적힌 페이지가 나옵니다. 삶, 지식, 사랑, 감각, 부활, 그리고 힘 이렇게 6개의 모양과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집중해서 그것들을 살피다 보니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밤이 되었는데 라일리는 계속해서 남의 노트를 세벼보고 있어요. 그 순간 라일리 하면서 속삭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라일리는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오빠 목소리랑 닮았는지 오빠야? 하고 물으며 밖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라일리 도와줘 라는 진짜 오빠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라일리는 오빠를 부르며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나선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오빠가 있었어요. 너무 놀랍고 반갑고 미안하고 다한 라일리는 입틀막하고 오빠를 부르는데 이 오빠 얼굴이 엄청 창백합니다. 뭐 그러던 말든 애정하는 오빠가 죽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기쁜 라일리는 오빠에게 달려가 안겨요. 두 손으로 오빠를 꽉 끌어안은 라일리는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 순간 오빠의 등을 감싼 라일리의 손이 이상합니다. 아니 라일리의 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빠의 등이 이상해요. 분명 처음에 오빠를 봤을 때만 해도 멀쩡히 옷을 잘 입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오빠는 옷은커녕 살가죽조차 다 뜯겨서 전신이 촉촉하게 젖은 육포처럼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라일리는 뒤돌아 도망치려는데 뒤에 이미 오빠 남친이랑 빡빡이랑 룸메가 와 있어요. 빡빡이가 오빠 남친이랑 룸메랑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온 거라고 해요. 오빠 남친은 빡빡이랑 룸메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라일리의 옆에 살포시 앉습니다. 룸메랑 빡빡이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이 빡빡이가 자꾸 쓸데없이 분위기 풀어준다고 상황극하면서 실없는 말을 하니까 룸메가 좀 짜증을 내요. 분위기 파악한 빡빡이는 나는 화장실이나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룸메랑 떨어지게 됩니다. 룸메는 홀로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바 테이블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두꺼비 집을 발견하는데요.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다다닥 다 눌러보는데 갑자기 음악이 큰 소리로 나와서 놀라요. 오씨 미안해 하며 음악을 끄고 나머지 버튼도 눌러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벽에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라일리와 오빠 남친에게로 돌아오면 라일리는 아까 그 중요한 노트를 오빠 남친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해줍니다. 최종 영상의 퍼즐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른 영역으로 가는 통로가 주어져서 신을 아련할 수 있대. 그러니까 최종 영상 소유자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거고 삶, 지식, 사랑, 감각, 힘, 부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라일리가 보여주는 최종 영상은 김우빈이 사슬에 묶였을 때 나온 그 마른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라일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와중에 이 오빠 남친 양반은 언제부터 너가 신을 믿었냐느니 따위의 서운한 말만 해요. 라일리는 이걸로 오빠를 돌아오게 하면 어떨까 묻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화는 다시 룸메를 향합니다. 룸메는 벽 속에서 나타난 비밀의 문 그리고 그 너머의 공간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과학이죠. 문이 그대로 닫혀서 룸메가 그 공간에 갇히고 맙니다. 룸메는 좀 전까지 문이었던 벽을 두드리며 빡빡아 부르고 그 소리를 들은 빡빡이가 화장실에서 호다닥 달려옵니다. 룸메는 도리어 빡빡이에게 왜 문을 닫았냐고 화를 내는데 빡빡이 네가 문을 닫았든 아니든 빨리 이 문 열어봐. 바 테이블 아래에 두꺼비 집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전부 눌러봐 라고 소리를 칩니다. 화면은 다시 라일리와 오빠 남친으로 교차 편집되며 퍼즐의 형상을 바꾸려면 재물을 바쳐야 돼. 그러면 육포 군단이 데리러 오는 거야 라며 라일리가 설명을 해주고 가방에 있는 퍼즐을 꺼내려는데 퍼즐이 사라졌어요. 영화는 또다시 룸메와 빡빡이 씬으로 교차되어 빡빡이가 두꺼비 집 앞에서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퍼즐을 끼디디디딕
끼디디디딕 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빡빡이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다른 버튼을 누르고 있고요. 룸메는 초조해져서 머리카락을 연신 귀 뒤로 넘겨대는데 누군가 퍼즐의 칼고리로 룸메의 등을 찍어요. 으악 아퍼 하면서 룸메가 달려서 도망을 치고 밖에서 비명을 들은 빡빡이와 오빠 남친 라일리는 룸메야 괜찮아? 하면서 룸메를 찾는데 달리는 룸메의 뒤에서 뭔 괴한이 어기적 룸메를 쫓아와요. 등에 별 모양 퍼즐을 단 룸메는 달리고 달려 탈출하는데 또 하필이면 그곳이 박물관 같은 그 복도 끝 공간입니다. 오빠 남친과 라일리가 룸메야 하면서 달려오는데 룸메가 말해요. 으헉 내 등에 헉헉 내 등에. 그리고 룸메의 등을 보니 정말 퍼즐이 콱 박혀 있습니다. 칼고리에 제대로 걸린 거죠. 상황 파악 못하는 오빠 남친은 젠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일단 뽑을게 라고 하고 라일리는 노노노노노 라고 말리는 순간 오빠 남친이 이미 칼고리를 훅 빼버립니다. 룸메의 등짝에서 피가 쪼르르륵 흐르고 뒤늦게 나타난 빡빡이에게 라일리는 야이씨 빡빡이 너 룸메랑 무슨 일이었던 거야 라고 소리치는데 빡빡이는 쫄아서 아 몰랑 나랑 룸메랑 따로 있었어 라고 변명하는데 그때 룸메가 말합니다. 벽 안에 남자가 있었어 라고요. 구급차를 부르자 밖으로 나가자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이 양반들은 밖으로 나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틈을 통해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남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시야가 흐릿해진 룸메는 나 종소리가 들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4명은 봉고차에 서둘러 올라타고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가 떠난 그 길바닥에서 4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운전은 빡빡이가 하고 있고요. 라일리가 쥔 퍼즐은 또다시 까드드득 하면서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빡빡이가 길을 잘못 듭니다. 라일리가 그쪽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빡빡이가 계속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맞다면서요.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도 집이 개 커서 차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밤인데 집이 무슨 농장 수준으로 커버리니까 길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봉고차 뒤에 누워있는 룸메는 또다시 시야가 흐려지고 차 내부에서 4차원의 문이 열리는 걸 느낍니다. 앞에 앉은 3명과 점점 멀어져만 가요.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해진 룸메의 앞에 턱주갈이 튀어나온 육포군단 하나가 오고 치아를 딱딱딱딱 거리는 딱딱이도 재등장합니다. 룸메가 도망치려 뒤를 돌자 육포군단 중에서도 리더격인 핀헤드가 나타나요. 핀헤드는 하얀 얼굴에 빈틈없이 침을 꽂은 모양새인데요. 그 디자이너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침핀 있잖아요. 끝에 약간 진주 같은 거 박힌 그런 핀을 얼굴 전체에 박고 있습니다. 핀헤드는 헬레이저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노바이트죠. 아무튼 이 핀헤드가 사슬을 날려 룸메의 양쪽 어깨를 뚫어버리고 또 다른 사슬을 통해 룸메의 명치를 통과시킵니다. 사슬 매달기를 특기처럼 사용하는 핀헤드는 룸메 역시 사슬 매달기로 공중부양시키는데 룸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핀헤드는 갸륵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지? 구원 받으면 기쁨의 선율이 울려 퍼질까? 전국에서? 근데 거기엔 음악이 없어 라고요. 핀헤드의 얼굴을 보면 약간 여성형에 가까운데 목소리는 변조된 남자 목소리? 약간 최홍만 목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말을 마친 핀헤드는 자기 정수리에 있는 시침핀 하나를 뽑는데 이게 아주 뇌골수 뚫고 깊은 곳까지 꾹 박혀 있는지 끝도 없이 뽑혀 나와요. 그리고 그 핀을 룸메의 연목에 찔러 넣는데 여기서는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그 목구멍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목구멍 내부를 보여주는데 오른쪽 목에서부터 찔러 놓은 시침핀이 목구멍 내부를 관통해서 왼쪽 목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텐데 핀헤드는 이건 훨씬 많은 걸 몸소 느끼게 해주지 라고 말하며 그 찌른 바늘을 양꼬치 돌리듯 빙글빙글 돌리면서 목구멍을 휘저어요. 핀헤드가 시침핀을 빼고 목구멍 찌르기에서 벗어난 룸메가 간신히 몸을 세우자 그 앞에는 딱딱이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딱딱거리는 딱딱이요. 딱딱이는 룸메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이빨밖에 안 보이는 자기 얼굴을 들이미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모든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서 아리까리하지만 아마 딱딱이가 이빨로 룸메를 씹어먹는 건 아닌 것 같고 몸뚱이를 사슬에 뚫려서 매달려 있는 룸메를 세게 당겨서 몸이 찢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라일리는 백미러로 룸메를 확인하려는데 그만 피네드와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라일리는 룸메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빡빡이는 라일리 소리에 놀라서 운전 중 뒤돌아보다가 나무를 들이박는 사고를 내는데요. 흙에 파묻힌 바퀴, 라일리와 빡빡이 그리고 오빠 남친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봉고 트렁크를 열고 룸메를 확인하려는데 분명 눕혀놨던 룸메가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급박한 와중에 라일리는 전부 다 내 탓이야 엉엉 하면서 울고 오빠 남친은 아니야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하면서 서로 덕담 나누는데 빡빡이는 라일리 오빠 남친 그래 덕담 중에 미안한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야 빡빡이 너 미친 거야? 그 저택으로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어쩌자고 이 오빠 남친아 빡빡이 주제에 건방 떨지마 응 니나 떨지마 하면서 오빠 남친이랑 빡빡이랑 토닥거려요. 라일리는 둘의 눈치를 쓱 보더니 퍼즐을 주워서 냅다 달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라일리는 퍼즐을 저 멀리 던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기다려라 라는 피네드의 최영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아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더 큰 기쁨이 기다린다 하면서 멀리서 등장하는데 라일리는 아니야 나 이런 걸 바란 적이 없다고 라고 소리치는데 하지만 했지 하면서 피네드가 코앞에서 짜란하고 나타나요. 라일리는 놀랐지만 여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피네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야? 피네드는 말합니다. 경험과 감각의 한계 그 이상의 영역을 탐구하는 탐험가다 라고요. 근데 얼굴 전체에 시침핀이 박혀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핀이 움찔움찔 거립니다. 여주 너를 신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라일리는 아니야 필요 없어 하다가 오빠가 떠오릅니다. 아 맞다 부활이 있었지 우리 오빠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피네드는 네 오빠 죽을 때 아름다웠어 그 양반 다시 볼 수 있으면 니한테 위안이 되지 않겠음 하면서 라일리를 자극하는데 그 순간 빡빡이와 오빠 남친이 라일리 어딨어 하면서 라일리를 찾습니다. 피네드는 두 명만 더 있으면 네 오빠는 돌아올 수 있다. 빡빡이와 오빠 남친의 고통과 피를 먹이고 다음 영상과 마지막 영상을 풀어라 라는 말을 하는데 라일리는 이제 다시 퍼즐 안 해 라고 하는데 열받은 피네드가 손가락을 호잇 튕기자 갑자기 퍼즐에서 칼고리가 튀어나와서 라일리 손을 찔러버려요. 네 피가 우리 손환우에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상자는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사라지는데 칼고리에 베인 라일리의 손에서는 피가 절절 흘러요. 근데 여기 칼고리 찔리는 양반들은 죄다 오른손잡이인지 오른쪽 손에만 다 베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라일리를 죽이면 한 명만 남는 건데 굳이 피네드는 라일리를 안 죽이고 두 명을 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라일리를 찾던 빡빡이와 오빠 남친이 와서 라일리를 데리고 가는데 칼고리에 찔렸던 모든 인간들이 그랬듯 역시나 라일리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라일리는 아니야 절대 널 해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오빠 남친과 빡빡이에게 칼고리를 찌르지 않으려고 막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는데 길바닥에서 4차원의 문이 열리고 피네드가 무흐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차원의 문 안에서 딱딱이가 또 이를 딱딱딱딱거리면서 천천히 등장해요. 새 친구는 저택을 탈출하려고 잠겨있는 철문을 넘는데 빡빡이와 라일리는 이미 후딱 넘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오빠 남친은 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 딱딱이가 넘어진 오빠 남친은 냅두고 빡빡이랑 라일리한테로 직진하는 겁니다. 칼고리에 찔린 게 라일리이기에 그런 거겠죠. 딱딱이는 괴력으로 자물쇠를 볶아버리고 철문을 힘으로 밀어제껴서 오히려 역으로 빡빡이와 라일리를 가둬버립니다. 딱딱이
빡빡이가 철문 틈으로 이를 딱딱거리면서 다가오자 빡빡이는 그런 딱딱이를 밀어내려고 팔을 뻗는데 딱딱이가 그런 빡빡이의 팔을 쩝냠하고 물어 뜯어버려요. 고통스러워하는 빡빡이를 보며 라일리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내 손에 퍼즐이 있었고 지금 퍼즐에는 칼고리가 튀어나와 있지. 혹시 어쩌면 하면서 칼고리로 딱딱이 명치를 찔러버립니다. 그걸 멀리서 피네드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딱딱이도 세노바이트의 일원일 텐데 피네드는 얄짤없습니다. 일단 칼고리에 찔렸으니 사슬을 출동시켜요. 총 6줄의 사슬을 대동해서 양쪽 어깨, 양쪽 팔 상완, 그리고 양쪽 고관절에 박아놓고 거열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킹덤 만화책 보면 영정이 노예가 반란 일으켰을 때 노예 머리 팔다리에 밧줄 묶어서 전차랑 연결시켜두고 말을 채찍질해서 사지 찢기게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딱딱이의 내장을 비롯한 온몸이 6등분 되어서 터져버리고 그 흥건한 피가 빡빡이와 라일리 얼굴에까지 튀어버리는데 일단 칼고리로 찌르긴 했으니 퍼즐은 또다시 끼드드드득 하면서 움직입니다. 라일리는 그런 퍼즐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어 라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결국 영화의 오프닝에서 김우빈이 만졌던 그 모래시계 모양이 되었어요. 이제 한 명 남은 거죠. 딱딱이는 죽었지만 피네드를 필두로 육포 군단이 이 세 친구들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서둘러 보이트 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두꺼비 집을 내리고 집 전체에 철장을 씌웁니다. 육포 군단들은 현관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까 딱딱이만 해도 분명 철문을 힘으로 밀어 제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빡빡이가 팔 뜯겨서 쇼크 직전이니까 지혈을 하면서 빡빡이를 소파에 눕히고 오빠 남친은 치료할 것을 찾으러 갑니다. 라일리는 그런 빡빡이를 내려다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어요. 나 때문에 빡빡이 너가 다쳤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요. 그리고 빡빡이 얼굴을 감싸며 페이스 투 페이스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 안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룸메를 찔렀던 벽 안에 있다는 그 남자겠죠. 오빠 남친이 가져온 붕대로 라일리는 손의 상처를 치료하고 둘은 계획을 짭니다. 한편 소파에 누워서 끙끙거리는 빡빡이의 곁에 태엽을 감는 소리가 들리고 쩔뚝거리는 남성이 다가와요. 이 양반 오자마자 빡빡이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데 맙소사 이 남자 바로 보이트 씨였습니다. 보이트 씨는 눈으로 광기를 뿜으며 빡빡이의 멱살을 쥐는데 빡빡이가 으악 깜짝이야 하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보이트 씨 죄송해요. 라일리는 원래 재물이었는데 일이 좀 꼬였어요.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일하고요. 네 알고 보니 이 빡빡이는 처음부터 보이트 씨의 사주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보이트 씨의 몸을 자세히 보니 흉부 정가운데에 하프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어떤 금속 기계 장치인데 그게 태엽 감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몸 안에 있는 힘줄이니 혈관이니 그런 걸 감아 당기는 것 같아요. 보이트 씨는 태엽이 감길 때마다 엄청나게 괴로운지 꾸액 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빡빡이는 보이트 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빡던 보이트 씨가 이런 신발 참으라고? 신발 매 순간이 영원 같아 빨리 이걸 빼내 하면서 딱딱이가 물어뜯어서 상처난 빡빡이의 팔을 꽉 움켜쥐어요. 그리고 다시 라일리와 오빠 남친 계획을 짠 이들은 퍼즐을 돌려 칼고리를 빼냅니다. 정중앙에서 나오는 칼날을 어떻게 알고 쓱 피해서 칼고리만 잘 빼냈어요. 아무튼 이 양반들 계획이 뭐냐면 아까 딱딱이를 칼고리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육포 군단 중에서 딱 한 놈만 집으로 유인해서 가둔 다음에 칼고리로 찌르는 거예요. 라일리와 오빠 남친은 정신을 차린 빡빡이를 데리고 사실은 좀 전에 보이트 씨한테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린 거지만 뭐 그 빡빡이를 두꺼비집 아래에 앉혀둡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라일리는 빡빡이에게 애정어린 눈빛을 보내며 입을 찹찹거리는데 빡빡이의 표정이 아리까리합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아주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일리는 현관문을 열고 철창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뒤돌아 빡빡아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저택의 철장이 열리고 이들의 정면에는 피네드가 있어요. 조금씩 걸어 나온 라일리, 호흡을 가다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삐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마오리족 족장이 있어요. 날 데려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잡아가라고 이 육포 군단아 라고 도발하는데 마오리족 족장이 몸을 실룩거리며 웃습니다. 이번에 메인은 마오리족 족장인지 이 양반 손이 가재집게 모양으로 반반씩 찢기고 라일리를 향해 걸어오는데 사실 마오리족 족장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더 가까이 라일리 곁에 온 육포가 하나 있었어요. 비서병원에 찾아왔던 등짝에 말발굽 거꾸로 달려있던 애 있잖아요. 숨소리 거칠고 딸꾹거리던 개입니다. 암튼 그 딸꾹이를 유인하는 데 성공한 이들은 딸꾹이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두꺼비 집을 내려서 집을 봉쇄합니다. 딸꾹이가 쌔액 딸꾹 쌔액 딸꾹 하면서 천천히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면 딸꾹이는 얼굴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건 아니고 눈, 코, 귀가 없달까요? 얼굴 양쪽 가생이에 진주가 5알씩 박혀있고 그 뒤로 근섬유가 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미라, 에일리언 비슷한 형태인데 입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쌔액 하는 숨소리 날 때마다 입 부분이 약간 펄럭이거든요. 라일리는 칼고리가 딸꾹이를 향하게 자세를 고쳐잡고 찌를 준비를 하는데 쌔액 숨만 쉬던 딸꾹이가 갑자기 현대무용하듯이 팔을 막 휘저으면서 엄청 빠르게 달려와요. 놀란 라일리는 도망치다가 퍼즐을 떨구고 마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빡빡이가 두꺼비 집을 내리고 딸꾹이는 철창에 몸이 낍니다. 라일리는 왼쪽에 퍼즐을 떨궜다면서 오빠 남친에게 그걸 주워오라고 하는데 퍼즐이 안 보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 벽에 있던 비밀문이 열려있는 게 보입니다. 오빠 남친은 라일리를 바라보며 없어, 바닥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등 뒤에서 보이트씨가 나타나 오빠 남친의 배에 칼고리빵을 넣습니다. 오빠 남친은 뒤로 나자빠지고 두꺼비집 밑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빡빡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뇌에 빠지다가 으악, 보이트씨 그럴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이트씨는 상관없잖아, 곧 수도사들이 올 거다 라면서 퍼즐을 성스럽게 내려둡니다. 그 모습을 본 라일리는 오마가 저 양반은 바로 롤랜드 보이트잖아, 빡빡아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는데 보이트씨는 우아한 말투로 이렇게 살아있다네, 변변치는 않지만 말이야, 빡빡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네, 그렇지 빡빡아? 라고 하는데 빡빡이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후잉 하는 표정을 짓고 분노에 찬 라일리는 빡빡아 정말이야? 너 알고 있었어? 빡빡이 너 알고 있었구나, 너는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라고 소리쳐요. 할 말이 없는 빡빡이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고 라일리는 어떻게 빡빡이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빡빡이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되뇌이던 그때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거라네. 시궁창 같은 빡빡이 인생에 다신 없을 최고의 거래거든 이라고 보이트씨가 말합니다. 오빠 남친의 피를 빨아들인 퍼즐은 또다시 끼릭거리며 움직이고 그 동시에 보이트씨의 몸에 박혀있는 금속기구는 태엽 감기를 시작해서 보이트씨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트씨의 독백이 시작되고 화면은 그동안의 6년간 보이트씨가 겪은 태엽 감기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난 보상을 요구했다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걸 경험했으나 난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했다네. 난 쾌락을 추구했고 그 양반들은 내게 고통을 주었어. 수도사들은 내 생각과는 다른 취향을 갖고 있었지. 그들은 내 신경을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잡아당기다가 딱 적당히 멈추길 반복한다네. 절대 무감각해질 수 없게 말일세. 보이트씨의 말이 끝나자 큐브가 움직입니다. 그 뾰족한 마른 목볼 모양으로요. 여전히 두꺼비집 아래에 앉아있는 빡빡이를 향해 보이트씨는 열려라 뚜껑이라고 외치자 빡빡이는 두꺼비집 버튼을 하나 내려서 집을 감싼 철창을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두꺼비집에 버튼이 진짜 많거든요. 조명 버튼도 한 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샹들리에, 저기 있는 샹들리에, 바에 있는 조명, 뭐 음악 끄는 거 등등 아무튼 대충 봐도 10개가 넘는데 심지어 처음에는 다들 잘못 눌러서 사고 쳐놓고선 어떻게 필요할 때만 되면 딱딱 칼같이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각 버튼마다 견출지를 붙여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빡빡이는 딱 집 전체 철장만 제거를 하고 라일리가 갇힌 철장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라일리가 오빠 남친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딸꾹이도 있잖아요. 대신 라일리는 큰 소리로 오빠 남친아 도망가, 너는 도망가야만 해, 일어나서 도망가 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오빠 남친은 응 알았어 하면서 피를 후두둑 흘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빡빡이를 지나 오빠 남친이 도망가는데 이 빡빡이는 진짜 노양심으로 오빠 남친 손을 잡으면서 끝났어, 다 끝났다고 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하면서 인상 쓰던 애가 포기가 엄청 빠른 거예요. 오빠 남친을 따라가, 근처에 걔가 있어야 해 라는 물주, 아니 보이트 씨의 말에 빡빡이는 낑낑대면서 몸을 세우고 오빠 남친을 따라갑니다. 퍼즐에는 피가 고여 있다가 그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뚝뚝 떨어지는 모양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요. 유리천장에 툭 하고 빗방울이 닿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트 씨는 그래 가져가, 그들의 피와 고통을 와서 가져가 이 개아이야, 나는 아련을 요구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뾰족한 무언가가 쿠징쿠징하고 내려옵니다. 한편 도망간 오빠 남친은 턱주가리와 삐순이를 마주하고 면사포 쓴 애까지 마주쳐요.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그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는 지하 있잖아요. 이전에 라일리가 오빠 소리 나서 내려갔다가 촉촉한 오빠 장기 만진 곳이요. 거기로 오빠 남친이 가게 됩니다. 뒤에서는 삐순이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하늘에서 쿠징쿠징하고 내려오던 뾰족한 것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퍼즐의 마지막 형상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간 갑자기 철창이 생기고 집이 철창화 됩니다. 보이트 씨가 두꺼비 집을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쿠징쿠징거리며 내려오던 마른 모도, 피네드도, 삐순이도, 턱주가리도 다 갇혀서는 엥 하고 있어요. 그때 피네드를 향해 보이트 씨가 말합니다. 아니 여기서는 사슬을 쓸 수 없다네. 가서 신에게 내가 육포 군단들 다 데리고 있다고 전해. 내가 이 세 장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 날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전엔 아무도 안 내보낼 줄 알아 라고 협박하는데, 피네드는 여유롭게 받아칩니다. 우리의 선물을 거부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보이트 씨가 급발진해요. 뭐? 지랄 같은 선물? 집어치워. 당장 내 몸에서 이 하프를 빼내 라면서요. 둘이 썰전을 벌일 무렵 라일리는 철창에 찡긴 딸꾹이의 가랭이 사이로 몸을 웅크리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두 양반이 말싸움하는 틈을 타서 퍼즐을 콱 움켜쥐어요. 보이트 씨는 등을 돌리고 있지만 마주보고 있는 피네드는 보이트 씨의 뒤가 다 보이죠. 퍼즐을 가차한 라일리는 두꺼비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려요. 보이트 씨가 설치한 세 장이 열리자 피네드는 씩 웃고, 철창에 껴있던 딸꾹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삐순이는 그 희열에 몸을 바르르르 떱니다. 근데 삐순이가 오빠 남친을 쫓고 있었잖아요. 창살에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 남친을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삐순이가 손을 촥 하고 들어올리자 어디선가 철사 뭉치가 날아와서는 오빠 남친 팔을 철사로 칭칭 감습니다. 삐순이가 흐흐흐흐 하고 주먹을 콱 움켜쥐자 그 철사가 오빠 남친의 팔을 꽉 조여요. 또 삐순이가 흥흐흐 하고 주먹을 살짝 움직이니 오빠 남친 팔이 양팔 벌려 자세가 됩니다. 철사가 살갗을 파고들자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오빠 남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라일리가 혹시 이 소리는 오빠 남친? 오빠 남친아 하면서 달려오고, 어느새 오빠 남친의 몸뚱이에도 철사가 딜딜 감겨져 있어요. 물주의 명령에 따라 오빠 남친을 따라온 빡빡이가 등장을 하고 퍼즐을 손에 든 라일리도 도착을 합니다. 라일리는 삐순이를 향해 아니야, 난 오빠 남친을 선택하지 않았어. 나한테 상자 주면서 다른 것을 데려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해요. 그 말을 조용히 듣던 삐순이가 다른 애였어 하면서 영화 처음으로 활짝 웃습니다. 라일리의 말에 바로 삐리온 빡빡이는 라일리 잠깐만, 나는 널 말리려고 했어. 기억하지? 그거 내려놔봐 하다가 갑자기 복식 호흡으로 내놔 하면서 달려드는데 라일리 손이 더 빨랐어요. 빡빡이의 복부를 퍼즐로 찌른 겁니다. 그러자 오빠 남친에게 묶여있던 철사가 쏴르륵 풀려요. 한편 피네드와 1대1 맞다이를 뜨게 된 보이트 씨는 내 몸에 박힌 거 그냥 좀 빼줘잉, 아니면 그냥 죽게 해줘 하면서 피네드에게 무릎을 꿇고 빌빌 기는데요. 피네드는 안 돼, 번복은 없도아, 선물은 거부할 수 없도아, 교환은 가능하도아 라며 피덩이진 손가락으로 보이트 씨의 턱을 쥐어 올리고 계속 말합니다. 너는 감과학을 추구한 적이 없구나. 너는 평생
평생 힘을 원했던 거야 하고요. 보이트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래 맞아. 내가 쾌락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정복하는 그 힘에서 쾌락을 얻었던 거야. 어쩌면 내가 원한 건 힘일지도 라고 생각했는지 오케이 파워 힘이라고 말하며 선물 교환을 합니다. 보이트 씨의 흉부 정가운데에 박혀있던 금속 장치가 철그랑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고 보이트 씨는 피랑 장기랑 금속들을 계속 토해내요. 그렇게 몸에서 기계 장치가 빠지자 텅 빈 공간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이어지고 척추가 자라나고 살갗이 아물어서 그냥 정상적인 인간 몸으로 돌아오게 돼요. 보이트 씨는 기뻐서 우헤헤 드디어 빠졌다 하고 있는데 피네드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은 지배와 고통의 통수에 있다. 이제 네가 그걸 휘두르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 순간 천장에 있던 유리를 뚫고 아주 두툼한 사슬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이트 씨가 힘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이 육포군단을 통솔하는 리더 자리를 줘버린 거예요. 그 무렵 오빠 남친에게 철사를 풀어준 삐순이는 빡빡이의 몸에 철사줄을 감아버립니다. 피가 피슉피슉하고 계속 나와요. 팔다리도 다 칭칭 감았는데 그 압력이 너무 세서 살점이 막 뜯깁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보이트 씨와 빡빡이를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두툼한 사슬은 보이트 씨의 심장에 박혀서 보이트 씨를 더 위로 끌고 갑니다. 빡빡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래로 떨어지고요. 환한 빛이 보이트를 환영해주고 퍼즐을 가진 라일리는 결국 그 복도 끝 홀로 들어가요. 따지고 보면 보이트는 그냥 선물 교환을 한 거니까 이 퍼즐을 완성해서 선물을 요구할 자격은 라일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일리는 그 퍼즐을 들고 육포군단이 있는 박물관 같은 장소로 다시 간 겁니다. 육포군단의 리더인 피네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라고 묻고 라일리의 뒤에서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라일리, 나를 봐. 내 손을 잡아. 날 집에 데려가줘. 하면서요. 하지만 라일리는 어금니 꽉 물고 말해요. 아니, 오빠는 죽었어. 그리고 난 너희가 주는 보상을 봤어. 나는 원하는 게 없는 것이다. 피네드는 너는 비통한 찰나의 삶을 살기로 했구나 하면서 퍼즐은 다시 처음의 큐브 모양으로 변하고 육포군단은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일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유리천장은 깨져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라일리는 오빠 친구를 부축하며 대저택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환한 빛, 영화의 시작처럼 카메라는 끝없이 위를 향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보이트 씨의 알몸이 등장합니다. 털이란 털은 싹 다 제모된 채로 헐벗고 있는데요. 다빈치의 그림 중에 비트루비안 맨 아시죠? 그 황금 비율 치면 나오는 팔 벌리고 다리 벌려서 알몸인 그 그림이요. 딱 그런 자세로 보이트 씨가 빛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미련한 보이트 씨는 그렇게 겪고도 정말 자기가 신이라도 된 줄 알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그 순간 팔껍질이 벗겨지고 손바닥 껍질도 벗겨져서 내부 혈관이 다 보여요. 고개를 숙여보면 발가락부터 해서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거기까지 싹 다 벗겨져 버리는데 진짜 감자칼로 포 뜨듯 살껍질이 막 까집니다. 몸에는 시침핀이 박히고 입은 코로시아 이치에 나오는 양반처럼 양옆으로 쫙 째져요. 보이트 씨의 눈앞에는 환한 빛, 그저 빛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보이트의 동공이 다른 육포군단들과 마찬가지로 검게 변해버리죠. 그렇게 육포군단의 리더로 개조된 보이트 씨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영화 전체에 흐르는 이 찝찝함, 고통과 쾌락의 경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이 불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홀리한 바이브가 2022년 헬레이저의 맛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1편의 피네드가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